자, 뭘 다시 생각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 와서 성장을 할수록 불평등해진 나라가 돼버렸다는 이 모순. 우리가 성장을 추구할 때는 보다 함께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건데 성장을 할수록 보다 함께 잘 못 사는 소수만 잘 사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80대 20으로 분할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다층 구조라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벌기업과 하청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요 몇 개의 격자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중소기업이고 하청기업이고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거의 국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재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정규직이다. 그러면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성장의 성과를 누리는 거죠. 문제는 이 구조를 개인의 노력으로 뚫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힘들어하는 사회입니다. 60대, 70대, 그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물론 이게 딱 10년으로 끊어지진 않습니다만 대개 이제 우아래로 몇 년씩 겹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우선 60대를 보면은요, 그 이상을 보면 산업화 시대 정신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신의 빈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빈곤에서 탈출시킨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빈곤을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었더니 노년기에 본인이 다시 빈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년 세대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이고 빈곤율 1등입니다.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옛날 좋았던 시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층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 강북 우파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본인들이 가난한데도 좀 하루 종일 종편 보면서 좌파를 미워하면서 빈곤을 견뎌내는 이상한 구조가 지금 50대는 가교 세대입니다. 뭐냐면 60대 산업화의 끄트머리와 40대의 소위 486의 민주화의 선두 세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출발은 지금의 50대들이 이뤄낸 겁니다. 근데 그 성과는 486이 딱 따먹었죠. 그리고 우리는 민주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 정신이 가교 세대인데 산업화를 마무리하고 민주화를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식 교육에는 헌신하고 부모까지 모셔야 돼. 이 낀 세대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어려운 건 다 겪었어요. 경제적으로 IMF 맞아서 일찍 쫓겨났죠. 구조조정당에 우리 그 이전 세대한테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 세대부터 구조조정 당하고 그 이전에는 명태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세대부터 명태가 시작된 겁니다. 참 불쌍한 아버지의 시작 세대예요. 그래서 서울대 성호은 교수가 쓴 책에 참 제가 가슴을 와닿게 쓴 게 소리내 울지 않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40대는 뭐냐? 민주화 세대죠. 486, 소위 386. 이분들은 정말 30대의 세상의 중심에 딱 섰어요. 정치계에도 386이 쫙 30대 정치적 중심에 섰고 경제계에도 지금 IT에 뭐 연예인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다 보면 486. 그런데 그래서 풍요를 민주화의 훈장을 달고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등을 전 주도했다고 봅니다. 이 세대가 젊었을 때 저항을 했지만 일단 우리 사회 중심으로 진입한 다음에 무한경쟁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기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하고 원정 출산하고 뭐 하여튼 뭐 선행학습 이 사회의 이 계층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 현상을 그 세대가 시작했어요. 30대 세대 정신을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든 세대예요. 20대에 지금 그러니까 우석권 박사가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쓴 게 지금부터 한 8년 전입니다. 그때 이 세대들한테 88만 원 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세월이 한 10년 지났는데 인생이 나아진 게 아니라 포기하는 세대로 전환을 했어요. 그 지금의 3포 세대의 중심은 10년 전에 88만 원 세대들입니다. 좀 이해가 저는 세대가 다르니까 잘 할 수 없는 게 아프다고 징징댔고 위로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김남도 교수님 책이 뭐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은 저항을 안 하고 순응을 해요. 그리고 모든 걸 내 잘못으로 돌리는 그래서 자기 개발에 막 열심히 시크릿 그리고 자기 암시 자기 긍정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걸 원해 그러면 하루에 10번만 하면 진짜 만나는 황당무계한 그리고 자기가 포기했어요. 근데 절대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선택이다. 나는 긍정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포기를 긍정으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고. 본인들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시대가 그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특히 앞선 세대, 이미디엇 앞선 세대인 486이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버렸어요. 저항할 틈도 없이 강요된 복종으로 순응을 한 세대라고. 그래서 그걸로 생존했어요. 어쨌든. 그럼 지금의 20대는 뭐냐? 역시 제가 우리 제자들 학교에서 봐도 얘들을 관통하는 단어가 뭘까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정신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기성세대 독자님들이나 또는 조금 이 젊은 세대들하고 좀 같이 안 하는 분들은 그런 걸 모르실 텐데 요즘 20대에서 가장 자기 세대를 부르는 칭호로 자주 쓰이는 게 잉여 세대입니다. 부모님들 여기 잘 알으셔야 돼요. 지금은 잉여 세대,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는 나머지라는 세대.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잉여 세대 치면 수많은 글이 나옵니다. 그건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제자들한테 이 쓸모없는 나머지더라 이러면 대자보 먹고 학교 쫓겨날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쓸모없는 나머지 잉여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10년에 30대가 되면 88만 원 세대가 3포 세대가 됐는데 이 친구들은 5포가 될지 7포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5포로 진입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쓸모없는 나머지로 규정을 하고 자존감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88만 원 세대나 3포 세대는 아프다고 징징대긴 했는데 아프단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턴도 안 시켜주니까. 그래가지고 열정을 바쳐요. 제가 일이 좋아서 하는 거지 돈 때문에 합니까? 일만 시켜주세요. 그래서 열정 페이, 결국 열정 노예 세대예요. 근데 그리고 이 말도 아마 기성세대는 처음 들으시지만 혼밥 세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학에는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네이버에 혼밥 치면 주르르 나옵니다. 왜 혼밥을 먹냐? 스펙 쌓는데 바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소설을 쓰기가 바빠요, 지금. 소설을, 그래도 완전한 소설이 됐으니까 뭔가 스펙이든 경험을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끼워 넣기 하기 위해서 분주해요.
친구들하고 약속하기도 힘듭니다.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한테 팀 프로젝트 내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팀 프로젝트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뭐 만나서 뭐 하라고 그런다고. 심지어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버전을 바꿔 시작하면 서고연 그 다음에 성서 우쩌 중경외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중간에 끊냐면 서고연 다음에 반드시 슬래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중경외시하고 슬래시를 꼭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지잡대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스스로 자기 세대에서 자기들을 그렇게 분류해요. 아니, 공부 잘하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죠. 그렇게 말해요. 너는 지잡대 다니잖아. 원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학생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어느 대학 학생이라고 부르냐면 원세대라고 불러요. 우리 세대에 절대 그렇게 설령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있어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우린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앞 세대는 그나마 강요된 복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20대는 자발적 복종을 해요. 제가 20대가 쓴 글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옮겼습니다. 바늘 구멍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앞에 뚫린 좁디 좁은 구멍과 구멍을 향해 질주하는 다른 사람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경쟁에서 다만 잔존하려 하지 않고 생존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자는 외침은 이미 패배에 졌거나 겁을 집어먹은 우리에겐 다소 버겁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아예 이렇지 않았다면 참 좋을 뻔했다. 제가 이 글 속에 나오는 이 대화의 내용을 보고 참 이렇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참 좋을 뻔했다. 이렇지 않아야죠. 그래서 다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냐? 한국 경제에 대한 그동안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뒤집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3포 세대에게 희망이 있느냐고 물었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있다면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그 답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라는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답입니다. 누가 희망을 만들어 갈 거냐? 자신들의 희망이고 미래의 희망을 삼포와 잉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는 삼포와 잉여를 위해서 30대와 20대를 위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불편하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회사 그만둬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그만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 모두가 아버지 세대한테 우리 좀 일하게 그만두세요. 그럼 정신 나갔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도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선택이 사회의 선택이 되지 않는 너무 당연한 구성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가장 풍요 속에서 세상을 중심에 일찍 섰던 지금의 486이 여러분
삼포 세대와 잉여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바꿔줄 것 같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30대부터 지금 한 십몇 년, 그 15, 16년에서 20년을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하성 교수 책 보니까 세상 바꿔야 되겠냐고 바꿀 것 같습니까? 이미 기득권화 된 겁니다. 삼포 세대와 잉여 세대를 위해서 앞 세대 누구도 세상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 바꿔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왜 바꿔줍니까? 그리고 내 걸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고귀한 정신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삼포 세대와 잉여 세대가 스스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과거의 민주화 세대는 나를 희생해서 사회를 바꾸자 했는데 지금 삼포 세대와 잉여 세대는 여러분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불평등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을 위해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좋은 말 같은데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삼포 세대와 잉여 세대의 공통점을 제가 봤더니요. 한 가지 공통점이 내 탓으로 돌리기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자기에 많이 매몰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하겠다. 뭐 나에게 스스로 주술을 걸고 마술을 걸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니 긍정의 뭐니 뭐 행복학이니 뭐 힐링이니 맛집이니 이런 게 뭐 엄청 그 유행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는 먼저 세상을 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 세상 탓으로 돌리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구조는 삼포 세대와 잉여 세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그 윗세대도 계시지만 이거는 486과 50대, 60대가 만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짐을 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꿔주겠어요? 여러분이 바꿔야죠. 그래서 내 탓이 아닙니다. 세상 탓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우선 이 상황을 알고 난다면 당연히 화가 나. 근데 지금 20대 보면은요. 혼자 분노해요. 함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함께 분노하는 것을 저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울지 않는 애한테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거 실패한 게 지금의 88만 원 삼포 세대입니다. 20대에 이미 아프니까 청춘이 하고 위로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순응해버린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뭘 요구할 거냐? 평등입니다. 왜? 한국 사회 문제는 불평등이었기 때문에. 평등한 걸, 평등을 요구하십시오. 평등은 인류가 개인으로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함께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로서의 평등, 이 둘은 역사 발전에 끊임없는 조화와 긴장관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평등의 가치가 깨진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 평등의 가치가 깨지면서 가장 힘든 바로 그 세대들이 평등을 요구해야 됩니다. 어떤 평등을 요구할 거냐? 평등한 분배부터 요구해요. 평등한 분배란 게 뭐냐? 임금을 평등하게 해달라.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큰 기업에 있다고 100을 받고 나는 30을 받고 40을 받느냐? 왜 대학 나왔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2배, 3배를 받느냐?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차이는 저는 4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은행에 왜 그렇게 많은 대학 졸업자가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용평등도 요구해야 됩니다. 똑같이 옆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라고 딱지만 붙여줬을 뿐이지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고 그게 한국 노동 구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적게 주려면 일자리라도 안정시켜달라고 요구하든지. 그런데 이미 정규직 대기업에 있는 공고한 노조는 절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보육은 저는 지금 많은 복지 논쟁 다 제끼고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100% 보육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 미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정의로운 한국의 자본주의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그럴 때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말 자체가 갖는 무거움, 그리고 정의라는 말이 갖는 뭔가 너 혼자 잘났냐?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정의라는 말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오랜 철학에서도 오랜 논쟁을 거친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의미 없이 쓸 수는 있지만 어떤 책에서 정의라는 걸 논의하려면 정말 깊이를 제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졌지만 용기 있게 그 단어를 선택을 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이 조화를 이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 겁니다. n분의 1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정의의 개념을 마이클 샌델의 개념이 아닌 존 롤스의 개념을 저의 기준으로 삼은 거였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자는 건 하지 말자는 말을 점잖게 한 겁니다. 더더구나 이런 정도로 한국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저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혁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을 해도 혁명군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평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 중산층이 그냥 또 세대적으로 본다면 20대, 30대가 체제에 순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이라 하면 구조를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속담 중에 제일 엉터리 속담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티끌이 쌓여서 태산이 됩니까? 모든 산은 구조 변경으로 생긴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두 판이 만나서 밀어붙이게 생긴 겁니다. 우리 이강한 선생님 여기 뭐죠? 우주의 끝을 찾아서 같이 저랑 수상하신 이강한 선생님 와 계시니까 제가 좀 과학자 계신데 이야기는 그렇지만 모든 그렇습니다. 지각 변동, structural shift가 있어야만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개혁이 가능하냐? 두 가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걸 실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정치적 실천에 실험을 했다가 망신살이했죠. 어느 날 자기 혼자 후보 그만둬버리고 자기 혼자 당 바꿔버리고 뭐 이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대할 일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정책 대안은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정책과 정치적 실천이 결합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걸 보여준 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극도로 불평등할 때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3, 4년 만에 미국을 평등한 사회로 아메리칸 드림으로 만든 경제학자들이 대압축, Great Compression이라고 부르는 대압축을 시도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책과 정치적 실천으로 미국을 평등한 사회로 만들었고 80년에 들어와서 레건, 부시, 뭐 누구기 해가지고 망가뜨려 온 겁니다. 가능합니다. 한국도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저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포와 잉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혁명을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자리만 아니라 앞에 몇 차례 강연의 상시 이걸 이제 키워드로 가져온 것은 나비혁명이라는 말. 나비의 우연한 날갯짓이 파동을 맞추면 엄청난 태풍을 만든다는데
우리는 우연에 기대하지 않고 잉여 세대와 삼포 세대가 20대와 30대가 나비혁명을 하면 됩니다. 40대, 50대, 60대한테 기대 안 해도 됩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종편 보느라 바빠서 마음 안 바꿉니다. 어떻게 나비혁명을 하냐? 계층 투표를 하십시오. 여러분 계층에 맞는, 여러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저 밑에 있는 하청기업. 그 80%입니다. 그 국민이. 그 80%가 자기 계층에 맞게 투표하고 거기다가 일부 생각 있는 강남 좌파가 합치면 세상 변합니다. 기억 투표를 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찍을 정치인이 없다, 찍을 정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살아온 궤적이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범생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다면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잡아야 문제죠. 자,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가능하냐? 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뭘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 이걸 명확하게 자기 목적을 설정을 하면 후보가 됐든 정당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평등한 분배, 평등을 여러분의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아젠다를 평등에 맞추십시오.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 어떤 의제도 평등을 요구하세요. 평등한 임금, 평등한 고용, 평등한 보육, 이것이 여러분 3포 세대와 다음 지금 3%의 세대를 보고 아예 처음부터 희망을 갖지도 않는, 꿈을 꾸지도 않는 잉여 세대가 함께 끊임없이 평등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평등, 민주당도 평등. 근데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아무나 경제 민주화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구체적으로 임금 격차 줄여주세요. 그러면 양당이 다 임금 격차 줄이겠다고 약속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아젠다로 여러분 세대를 끌어가야지 정치인의 선택으로 끌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앞서 제가 시작할 때 3포 세대와 잉여 세대는 세대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포 세대와 잉여 세대의 세대 정신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60대는 산업화였고 50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였고 40대는 민주화였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어떤 가치 추구나 현상 변화였습니다. 지금과 30대, 20대는 이 세상에 뭘 이루어낼 거죠? 평등화입니다. 평등을 부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매우 구체적으로 임금 평등하게 달라. 고용 평등하게 해달라. 애 평등하게 기르게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나를 힐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힐링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3포 세대가 이 산무시대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길일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